현대 로템 2022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연말 매출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18,3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는 2,50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부 가격으로는 아직 159%로서 전년 말보다는 26%가 감소했습니다만 일반 제조업 치고는 장부 가격 이상으로 되는 업체가 최근에는 흔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는 시장에서 그 가치를 현재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 최대 주주는 현대차로서 33.7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있어서 매출은 1분기에 6,61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1.8% 조금 상승을 했는데 매출 재료비는 6.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3.2%가 감소했고요. 스루풋률은 2.3%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락을 한 상태에서 운영 비용을 더 줄였습니다. 5.4%를 줄였습니다. 특히 판매 관리비가 32.5%나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1로서 전년도 0.98, 영업 적자에서 0.02포인트가 상승한 19억 원을 그 영업 이익을 냈습니다. 영업 적자에서 139% 증가했다. 이렇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것은 계약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회계 쪽은 계약 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인데요. 100% 수주 산업입니다. 마치 이제 조선업과 거의 마찬가지고요. 완성이 되는 대로 그 인도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품 재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대신 제공품이 유일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2억 원이 감소는 했는데 계약 자산이 904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 이익보다는 크게 스루풋 이익이 적게 나온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계약 자산은 건설업에서 미청구 공사라고 해가지고 아직 청구하지도 않은 것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그런 회계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자산이 그 증가를 했다는 것은 수익의 증가로 되기 때문에 원가 회계 쪽에서는 이익이 많이 났다 그렇게 결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별 볼 일 없었다 하는 게 이제 제 슬프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수질 산업에서 이미 그 계약 단가는 결정이 돼 있는 거고 납기가 문제고 보통 이제 그 이 계약 기간이 이제 길어서 뭐 한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년 내에 만들어져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사업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이제 수주 사항 내용이 있는데요. 수주액이 11조 원이 있는데 기납품액이 6조 6천 기납품을 해가지고 수주 잔고가 4조 5천억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1사분기에 그 새로 수주한 건 없나? 이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이 수주액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기존
넘어오던 그 수주 잔고에서 1사분기에 추가 수주한 게 있다 그러면은 계약에 의해서 그게 포함된 금액인지, 그 중에서 이제 기납품액이 있으니까 수주 잔고가 1분기 말에 4조 5천억 원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계속해서 주장하듯이 그 플로우를 보여줘라. 그러니까 수주액도 이 재고자산 관리 흐름처럼 그렇게 좀 관리해주면 안 되겠는가 하는 게 이제 희망사항이 되겠고, 제가 만약에 그 최대 주주라면은 이렇게 좀 관리 좀 하자라고 좀 지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일반 이해관계자들이 볼 때, 또 주식 투자자들이 볼 때, 그 미래가 좀 어떻게 되겠냐? 수주 잔고가 많을수록 그 매출이 더 일어날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결국 궁금한 거는 이 수주 잔고인데, 이 수주 잔고를 얼마나 빨리 그 출하시키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재무상태표의 정식 계정을 만들어서 표시해 주면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식 그 부기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정식 계정으로 만든다 그러면은 자산으로 잡는 거니까요. 수주 자산, 계약 자산이 아니고 이제 자산이라고 이제 가칭을 정한다면은 계정명을, 그러면 상대 계정이 뭐냐 그러면은 뭐 그 계약 자산은 계약 부채가 있듯이 그 수주 부채, 이렇게 그 이 상대 계정을 만들면 될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는데요. 마이너스는 그 어, 재고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B 표현에 매입액이라고 돼 있으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는 5.3%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5.4%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종업원 급여, 인건비가 79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4.7%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분기 보고서에는 뭐 분기 그 무슨 신고 기준에 따라서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년 말 직원 수를 넣어서 평균 임금을 구해봤습니다. 2021년 말도 똑같은 인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게 평균 임금 인상률이 4.7% 증가한 거로 되겠습니다. 연말로 예상하면은 9,250만 원으로서 일반 대기업 수준에 올라가 것으로 되겠습니다. 뭐 인류 그 대기업들은 보통 벌써 그 1억 원이 넘은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외주비가 운영비용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외주비만큼은 487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81.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주비라는 것도 인건비 성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작업량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이 되죠. 작업량은 늘어났는데 매출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또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 미천공 공사 잡으면서 매출을 미리 인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량이 늘고 출하가 늘더라도 매출액이 안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어, 그 가공비를 산출해 내는데요. 가공비가 39%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은 이거 그 차이가 역시 계약 자산의 그 증감액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는 회사에서 그 계산한 총 제조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Q는 계약 자산을 포함해서 산출해낸 그 스루풋에서 얘기하는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더 많죠. 네. 그래서 그 차이가 762억 원이 납니다. 그래서 회계 투명성 2단계로 와가지고 1번은 이제 계약 자산이 증감액이 포함된 거고 2번은 아니니까 그 차익이 이제 762억 원이 나는 건데 그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감액을 차감하면은 갭이 905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 905원이 뭐냐 그러면은 계약 자산의 증감액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검증이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포괄 그 WCAI 회전율 계약자산 포함이죠. 그게 이제 0.4회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0.05포인트가 0.05회전이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TOE 생산성은 1.01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을 하는데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하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추론을 하고 그 다음에 TOE 생산성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판매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그 제품 가격 추이가 이거에 그 호응하지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데이터는. 그건 다음 장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총자산 회전율은 0.16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의 능력보다도 아직 1분기니까 16% 정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배를 곱해더라도 연간 0.4니까 0.54 정도가 되지 않겠냐. 제조업이 이를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낮은 그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꽤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에 3.9회전이니까 한 달 내에 수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년 동기보다 크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이것은 뭐그 자금 사정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는 나타난 게 없고요. 하나 딱 있는데 스테인리스판이 가격 변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실적을 할 때도 제 기억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그 변동이 없다 이렇게 스테인리스 철판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철도 차량이라는 게 물론 그 스테인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 밑에 그 이 바퀴라든지 또 안에 내장품이라든지 또 전기 시설이라든지 상당히 그 값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노출이 안 되고 원재료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구두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론하는 거에 대한 입증은 되질 않습니다. 대신 제품 판매 가격이 이제 그 전동차, 전기 차량이겠죠. 그게 이제 요게 이제 단위가 억 원대인데 1억 원이 그 내려갔습니다. 3.2%가 내려갔는데 2021년도에는 2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만 또 수출도 크게 판매 가격이 증가했었습니다만 1분기에 수출은 없고 내수 쪽에서
판매 가격이 그 3.2% 내려갔다. 그러면은 TV 생산성이 어떻게 올라갔느냐? 이게 의문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미청구공사 성격인 계약자산을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 투자는 없습니다. 거꾸로 34억 원이 줄었습니다. 어, 관계기업 비율은 거의 뭐 없는 셈이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544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 1.1%로서 전년보다 0.3% 하락했습니다. 이런 것도 주가 하락이 되겠습니다. 요인이. 채권자한테 추가적으로 787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50.5%, 경영권 방어선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러면 좀 그 경영의 간섭을 많이 받게 되겠죠. 물론 이제 전부가 다 차입금이 아니고 사채 발행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그 종합적으로는 그 은행권에서 어 말하자면은 그 제동을 걸 수 있는 그거 포함해서 하더라도 제동을 걸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자 부채를 가급적 빨리 그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종 29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62.6%로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50%를 안정선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이익 결성금으로서 그동안의 결성금을 쭉 줄여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2.9%가 개선이 돼서 결성금률은 5.8%로 줄여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한 연휴에 연말 매출이 얼마 될 거냐 하면은 뭐 도수 없이 그냥 4배를 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4배가 아니고 이제 410%로 금액상으로 나오는데 요건 어떻게 산출한 거냐 그러면 제조 원가 로직대로 생산재료비 가공비 더해서 그거 총 제조비용이니까 재고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총 제조비용 그대로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매출원가는 411% 오르고 매출액은 410% 오르는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매 예측을 하는데 연중에 어디 또 수주할 일이 있어서 견적을 낸다 그러면은 단품권이라고 얘기를 해서 뭐 그냥 억 원대로 얘기를 하죠. 그냥 원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337만 4천 원의 견적을 냈는데 이게 계약 과정에서 우수리 떼고 330만 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남는 거는 한 10만 원 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계획 대비 20만 원 가까이 이익을 내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매출을 좀 더 5% 올려봐라 해가지고 노력한 결과 생산 재료비가 3% 오르고 가공비가 2%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재고는 또 그대로라고 가정하면은 매출원가가 314만 8천 원.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은 19만 3천 원, 20만 원 돈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추가 판매라기보다는 이게 그 또 빨리 더 생산을 해가지고 출하를 해서 그 매출을 더 좀 증가시켜야 된다. 뭐 이런 비율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르프 쪽에서는 또 어떻게 예측하느냐? 똑같이 4배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은 3조 3천억 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손익분기점 산식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에서 목표 이익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스르프률로 나누면은
이 매출 목표량이 되겠습니다. 3조 3천억 원. 그래 봐야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많지가 않고 95억 원 정도뿐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계약자산을 그냥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저는 영업 손익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가 그 수주가 있어서 330만 원의 견적을 내서 330만 원의 수주를 했다 그러면은 712원 달랑 712원 거의 손익분기점 그 수주를 받게 되는 거죠. 이래 가지고 이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니 모르고 원가 회계 쪽은 매출액을 기준해서 몇 프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가졌는데 스루프 쪽에서 제안하는 것은 현실은 선형이 아니고 현실은 비선형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서 마진은 뭐 추가로 더 마진을 높게 받을 그런 매출은 할 수 없으니 그냥 44%로 그냥 그대로 가고 재고 회전율을 2회전만 해보자. 그러면은 증분율로 27%가 증분이 됐을 때 매출 재료비가 52.7%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10.2% 증가하고 판매 관리비는 1%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5조 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635만 원에 63만 5천 원의 이익이 난다. 500만 원을 그 수주를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통 차량 한 량당 330만 원꼴 하는 것을 550만 원에 팔 수 있느냐.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뭐 어떤 등등등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기수주해 놓은 것 중에서 출하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매출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은 그러면은 그 재고 회전율을 올린 효과가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고 회전율을 증가를 시키면은 그만큼 제공도 줄고 또 재고가 쌓여 있는 저장 장소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또한 그 관리력이 좀 더 쉬워지기 때문에 이 가공비하고 판매 관리비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요 계약 그 가공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했을 때의 판매 관리비 대비 조금 내려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330만 원의 수주를 한다 그러면은 13만 7천 원에 13만 7,700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산업은 추가 그 매출이 그 수주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 그 수주한 금액에서 매출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출하를 그만큼 많이 해야 출하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재고 회전율을 더 높인다는 뜻도 되는 거고요. 이런 그 수주 산업의 특징을 위해서는 추가 매출이라기보다는 납품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들이 결국은 경영 효과를 통해 가지고 그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름해서 산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주산업한테는 최근에 그 정립한 이런 내용을 좀 추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